네, 그러면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국가와 정치 이론 제4강 70년대 국가 논쟁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진행이랑 이제 발제를 맡은 노동당 서울시당 또 청년노동당 한준규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남구현 선생님께서 먼저 강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한 15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우선 오늘 다룰 이제 저서가 이제 국가와 자본이라는 제목의 이제 저서인데요. 이건 이제 솔 피치오토와 존 할로웨이가 이제 다른 여러 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그 논문들을 편집 발췌해가지고 엮은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었던 그런 그 밀리반드와 폴란차스의 논쟁 이후에 이제 그 독일 국가 도출 논쟁에서 벌어졌었던 다양한 그 국가를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 등을 이제 서로 논의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어, 네. 그러면은 우선 남구현 선생님의 강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안 들리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 들려요? 예. 일단, 잘 들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의 그 국가 도출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그 학자들 간에 이론적인 논쟁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할러웨이 피시오토라는 그 영국 사람이 이 70년대 국가론 논쟁,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68 혁명을 다뤘잖아요. 그거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독일의 68 혁명을 이론적으로 지도하던 사람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헐라이 피셔토가 서문에도 썼듯이 이 논쟁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논쟁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한 거죠. 이 할로웨이 피시오토는 영국에서 요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계속 그 활동하는 이론가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여튼, 그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뭐가 논쟁이 되는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개괄을 하고 그 논쟁의 의미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발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지난 68하고 이제 연결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좀 잠깐 보면, 지난번에 다뤘듯이, 이 68년도 그러면은 2차 대전 후에 자본주의 장기 호황 시기를 거쳤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기 호황이 진행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다 이 작동을 하고 그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작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68 혁명을 끌어갔던 그 서구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한 가지는 이 중심부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 호황의 바탕을 두고 이 복지국가 또는 독일에서는 사회국가라고 불리웠던, 말하자면은 그 이 자본주의가 잘 돌아갈 때 이윤 중에 많은 부분을 노동자 계급에게 나눠주고 이 복지를 제공하고 임금도 올려주고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이 불만을 안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종의 그 사회적 합의주의라고도 이름을 붙였는데, 말하자면 자본 노동 간에 싸우지 말고 우리 경제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분배 정책을 통해서 복지 이런 거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윈윈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먹혔다는 겁니다. 노동자들 내부에. 그런데 중심부에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주변부는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계속 빠져 있었다. 말하자면 중심 주변 간의 이런 제국주의 모순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이건 이제 뭐 레닌이 봤을 때 그 제국 이빨까지 무장한 제국주의. 그래서 세계 대전까지 양차 대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의 전쟁적인 대립 갈등은 있지 않았지만은 주변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그 한국 6.25라고 불리우는 그 한국 전쟁, 코리안 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월남전 이런 게 있었고 또 주변부에서는 계속 혁명적인 상황이 지속됐죠. 중국 혁명, 쿠바 혁명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중심과 주변 사이의 제국주의 모순이 그 이전하고 형태를 달리하면서 이 제국주의 모순으로 중심부에서는 주변부에서 경제적으로 뜯어오기도 하고 또는 대리전도 시키고 그래서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전쟁 때는 일본, 베트남 전쟁 때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의 얘기는 최근에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인식들이 많이 지금도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과 주변 사이의 제국주의 모순으로의 외화. 그래서 중심부는 자기 모순을 외화하니까 어느 정도 경제를 유지하고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대리전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에 그 이전에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는 트럼프 식이 아니고 무슨 저 달러 찍어내 가지고 그 이 금융 지원을 천문학적으로 해주면서 자기네 문제를 이 유럽으로도 외화시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로벌하게 그 위기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중심부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핵심적이고 가장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자기의 모순을 외화시켜 나가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여튼 여기 2차 대전 후에 60년 그리고 70년대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때까지는 중심부 자본주의는 그 사회적 합의주의 해가지고 복지국가적 발전을 할 수 있었으나 주변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생산력의 증대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마치 그 자본주의 잘 굴러가는 자본주의 이 속에 그 톱니바퀴처럼 끼어가지고 과연 이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라면은 모든 국민의 니드의 충족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욕망을 자기 개개인의 욕망이 다양한데 그것이 그냥 부품처럼 살아가는 거로는 충족 안 된다라는 식의 사고를 그 이 60년대 말에 젊은이들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요거의 전조 증상이 미국의 히피라든지 또는 좀 후에 등장한 팡크족 이쪽에서의 일종의 반문화적인 어떤 성향들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렇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감 이런 게 증대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 문제 제기 이런 것이 이제 강력히 터져 나온 게 68 아니냐. 그리고 68 세대들이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서구의 삼인주의 말하자면 중심부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이 복지국가 사회국가적인 발전을 가능케 했던 어떤 노동자에 기반한 정치죠. 일종의 개량주의 정치인데 그런 삼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동구의 사회주의, 볼셰비즘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도 다 했는데 그 권위주의 이 비판이라는 것의 내용에는 핵심적으로 이 동구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구 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 어떤 체제를 모든 인간이 더 민주적이고 더 풍요롭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변부의 혁명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고 이러질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이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남미에서의 그 멕시코 혁명 이래 남미의 각종 혁명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볼셰비즘이 오히려 이 혁명적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주의 진영의 그 맹주로서 그거를 대응을 혁명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일국 사회주의 이런 데 갇혀가지고 자기 나라만 하여튼 그 이 동구의 맹주로서의 소련의 발전을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주의에 발전하고 등치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이건 뭐 제3세계론 이런 것도 그때 등장했잖아요. 중국하고 쿠바 혁명 이런 것이 사실은 소련 헤게모니 아래 그런 지도 아래 진행된 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그 논쟁도 벌어지고 약간 그 갈등도 생기고 이러면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동구 사회주의의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게 강력히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68혁명 읽으면서 이제 그거를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년대 이제 양차 오일 쇼크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이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상황에 빠졌었는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68세대들 중에 이론가들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독일의 이론가들이 이 과연 이 복지국가, 사회국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개량주의 전술의 한계는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개량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 이것을 그리고 이건 이제 독일 3인당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그 이론가들이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식 속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이 복지국가 사회국가가 어느 정도 그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지 한계는 뭔지 그러면은 이 개량주의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크리틱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밀러 노이지스가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강하게 던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그 개량주의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가지 뭐 사안들 또는 의회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국가조출론에서는 이게 출발점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폴란차스하고 이 밀리반트 그 논쟁에서는 이런 이 말하자면 68세대들이 그러니까 유럽 내의 삼인주의에 대한 비판, 또 동구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이론적으로 천착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주변부의 많은 그 혁명가들, 호찌민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체게바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혁명적인 어떤 전술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입장들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막스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어, MF의 막스 앵겔스 베르케 이게 이제 막스 앵겔스 전집 이게 이제 동독에서 만든 게 이 파란 껍데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블라우의 밴드 그러니까 블라우가 이제 블루고 반트의 복수가 이제 밴드인데 반트는 영어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그 책 그거를 다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쟁에는 막스의 글들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 작동하는 어떤 방식, 그 모순하고 관련해서 국가라는 어떤 정치를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막스의 뭐 그룬트리스라든지 이 안티 디링론이라든지 또는 뭐 자본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하여튼 서로 읽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말하자면 보다 근본적으로 천착해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 도출 논쟁이라고 해서 국가를 부르주아 사회에 어떤 범주하고 관련 지어서 국가를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도출을 해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작동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국가를 도출하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같은 얘기인데 국가의 특수화. 그러니까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지배계급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귀족들이 경제적으로도 착취했고 정치적으로도 국가를 자기 거로 했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귀족들만 나갔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도 그렇고 이 중세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식의 국가라는 것이 경제하고 분리가 안 됐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졌는가? 그래서 국가의 특수화, 이 책에서는 이제 특화라고 했는데 국가를 특수하게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어떤 그런 국가의 특수화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마르크스의 그 저작들 이런 것에서 이제 이 자기의 이론적인 그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틀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에서 국가를 끌어내는가 가지가지 끌어냈습니다. 그 개별 자본과 총자본 사이의 관계. 그 개별 자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총자본의 관념적 정치적 기구로서 이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뭐 막스가 그런 식으로 쓴 부분이 있으니까. 또는 그 노동일 투쟁 같은 데서 봐라.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노동자 계급이 투쟁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본가 계급의 필요성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총체적으로 이 빈궁에 빠져서 계급이 재생산이 못 될 정도로 갈 정도로 개별 자본들이 착취를 해야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막스가 썼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노동일 투쟁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자본과 계급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국가 아니냐. 또 뭐 화폐 읽다 보면은 거기서 국가가 화폐를 찍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고대 국가도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 교환 관계가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화폐를 찍잖아요, 자기네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나라 동전이다, 뭐 어쩌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게 찍었는데, 이런 화폐 찍는 거에서 화폐 관계에서 국가를 설명하자.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뭐 상품 교환, 가치 법칙. 이거는 이제 상품 교환이란 거는 가치 법칙에 따라서 되는데 생산은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폭력의 독점 이거는 분리돼 가지고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쓴 게 이제 히루시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노동일 가지고 쓴 게 이제 밀러 노이지스. 근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 분석을 통해서 국가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를 깊이 있게 뭐 논쟁에 가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러 노이지스는 약간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들이고 논쟁이 터지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알트파터하고 히루시 상품 관계, 가치 법칙 이런 얘기를 한 게 히루시라는 사람인데
요 두 사람 정도만 읽자라고 한 게, 요 두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 얘기를 한 게, 뭐, 요 사람들 말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요 두 사람을 일단 읽고, 요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이, 알트파터는 베를린 대학, 히로시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렇게 아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도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 에, 하여튼 이 국가 도출 논쟁에서도 그 이 중심 논자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학문적인 어떤 걸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정도 읽어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또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니까. 그러고, 그게 이제 국가 도출 논쟁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쓴 글을, 어, 그 박사 논문의 일부분이 이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일로 올려놨는데, 에, 그거를 하여튼 그것까지 하는지 다 보고, 그거는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입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기본 출발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개별자본 총자본의 관계, 뭐 상품의 가치 법칙 또는 화폐,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관련된 역사 이런 속에서 그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국가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막스의 원래적인 방법인 범주적 발전이라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가치, 사용가치, 상품, 화폐, 자본 여기까지가 이제 막스가 자본론에서 전개시켜 놓은 거죠. 범주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군데를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권에 가면은 평균 이윤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계급 관계를 거쳐서 국가를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 도출론의 문제의식에 동의는 하면서도 이 도출을 하는 사람이 각각 한 꼭지를 잡아가지고 한 거를 이 범주적 발전 속에서 전개시킨 거. 그리고 중간에 계급을 필히 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계급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그 이전의 계급 사회들이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게 설명이 되면서 국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제3 어, 어, 제3의 길 론자들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70년대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아시다시피 80년대 정도부터 자본이 이제 70년대의 위기에 대한 위기 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 신자유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 몇십 년간 구축했던 이런 어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격,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국가가 나서서 뭐 이 대응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에, 에, 그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 해체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몇십 년간 진행되어 왔던 어떤 이런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적인 발전 이거를 어, 말하자면은 이쪽은 자본을 위한 반동적인 맥락에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70년대 이 논자들은 그런 개량주의적인 어떤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고, 이거 더 뭔가 발전돼야 되는데 더 못 가는 게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고, 이 신자유주의는 우파 쪽에서 이런 거 할 여지가 없다 지금 자본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반동적인 정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그래서 복지국가와 노동에 대한 공격을 신자유주의가 몇십 년간 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도 위기극복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형태 위기가 계속 이 해결이 안 되고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파시즘까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지금의 자본주의가 위기가 이제 새로운 파시즘까지 등장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건데, 신자유주의의 몇십 년, 그리고 이제 파시즘화되는 과정,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자본주의의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이 전략,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위기 극복 전략이 큰 틀에서는 1930년대 이미 이 나치즘의 길하고 케인즈주의적인 길 두 길로 갈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본주의 틀 내에서는 그 두 개가 크게 있다가 이 치고받고 하는 게 지금 세계다. 아직도 새로운 뭐가 자본주의 내에서는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서 좀 무엇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장을 강화해서 자본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큰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라는 생각인데 요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70년대 위기 좌파들이 등장하면서 개량주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이것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자본서부터 이제 발제를 진행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 어, 일단 우선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국가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 피치오토와 이제 존 할로웨이가 여러 이제 그 정치 이론가들의 그런 그 논문들을 이제 편집하고 발췌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은 책인데요. 그중에 이제 서론 같은 부분은 이제 솔 피치오토와 존 할로웨이가 썼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제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제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위기로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고 따라서 이제 공공지출 삭감과 이제 구조 조정이 요구됐습니다. 국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독립적인 존재처럼 인식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도구로 보거나 이거를 이제 그 도구주의 아니면 이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두 입장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러나 이 둘 다 이제 정치와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일원화하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독일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논쟁인 국가 도출 논쟁은 국가 형태를 자본주의 생산 관계로부터 이제 도출하려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통체적 구조 속에서 국가의 기능과 한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였었습니다. 우선 밀리반드와 그 플란차스의 이제 논쟁을 보게 되면은 밀리반드의 입장은 이제 도구주의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국가가 이제 지배 계급인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는 전통적 그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정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국가 엘리트 즉 관료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본가 계급과 사회적 경제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정부 고위직의 출신 계층 분석을 통해서 또한 이제 기업과 국가의 육착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플란차스는 이러한 밀리반드의 이러한 입장을 개인적 관계에 너무 집중해서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란차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주의적 접근을 하였는데 플란차스는 이제 국가는 이제 계급 투쟁의 장이며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봤었습니다. 국가는 이제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서 단순한 국가는 도구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 내 파벌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적 체제 안정을 위해 노동 계급에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해로 이제 복지 정책을 들고 있고 국가의 행위는 이러한 개인적인 의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단순히 이제 도구로 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 밀리반드는 이런 폴란차스의 이론이 너무 이제 과도한 구조결정론으로 인간의 이제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입장 모두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이제 발전된 역사 유물론적 범주들을 정치의 이제 분석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할러웨이와 피치호터는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 분석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 자체를 이제 분석해야 한다고 이들은 평가했고 특히 이제 단순히 국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왜 국가가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이러한 그 형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국가 도출 논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국가 형태와 기능에 대한 그런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 또 하나는 이제 표면 현상 분석적 접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 노동 착취 관계 기반한 접근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기능주의적 접근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은 이제 국가의 필요성은 자본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밀러, 노이즈스, 알트파터, 이제 블랑케 등 다양한 이론가들이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이용했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이제 개별 자본들로 분절되어 있어서 이들은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 전체로서의 재생산을 조직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총 자본의 이상적 대표자로서 국가가 필요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에 전제 조건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계급 갈등을 조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를 자본의 대표자처럼 묘사하면서도 국가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로웨이와 피츠호터는 판단했고 또한 이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이나 노동계급과의 관계는 이제 부차적으로 다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인 표면 또는 현상 분석적 접근은 이제 그 플라토프와 피스겐이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러한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환상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억압적 계급 국가인데도 그 대중에게 중립적, 공공적인 기관으로 보이는가?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표면적 현실에서 모든 개인이 수익의 원천, 즉 임금, 이자, 지대 등을 가진 주체처럼 각각 보이게 됩니다. 어, 임금, 그 수익의 원천 임금은 이제 노동자를 얘기하고 저기 죄송한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부터 혹시 안 들? 아, 좀 전에 뭐 임금 뭐 얘기한 아, 네네. 어디냐? 어, 여기, 네. 국가는 이제 두 번째 그 분석 접근 방법인 이제 표면 현상 분석적 접근은 이제 플라토프와 휘스겐이 주장하는 거였는데 특히 국가는 왜 억압적 계급 국가인데도 대중에게 이제 중립적인 기관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본주의 사회의 그 표면적 현실에서 이제 모든 개인의 수익의 원천을 가진 주체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국가는 이제 모든 이해를 대변하는 중립적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각 계급은 자신이 이제 특정 수익의 합법적 수혜자라고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에 대한 착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억압 구조나 계급 지배 문제를 현상의 차원에서만 설명해서 정치 형태의 본질적 기원을 자본 관계에서 도출하려는 시도에서 후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표면이 곧 본질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그 자본 노동 착취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으로 이제 히르시가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르시는 이러한 국가 형식은 착취 관계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형식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자본주의 착취는 직접적인 강제보다는 이제 시장에 의한 간접적 강제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압은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부기관, 국가라는 중립적인 형식을 띠게 됩니다. 국가는 단순한 억압기구가 아니라 착취관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고, 억압과 자유가 공존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착취가 자유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치적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본주의의 기초적 모순, 자본과 이제 노동의 이러한 기초적 모순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국가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필연적 정치 형태를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려면은 할러웨이와 피츠호트는 이러한 그 국가는 단순한 계급의 도구다라는 이런 식의 단순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본의 축적과 착취 구조로부터 정치 형식과 국가의 한계,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 이러한 진정한 역사 유물론적 국가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제 볼프강 밀러와 이제 크리스텔 노이지스가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 장의 논문의 제목은 복지국가의 환상 그리고 임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입니다. 우선 밀러와 노이지스는 수정주의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정주의는 국가를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를 통해서 의회 개혁을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 이행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스주의는 국가를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 즉 자본주의적 모순의 표현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행동 없이는 이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제도 비판이 아닌 국가 기능의 실질적 분석과 그 한계의 탐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의 실질적 경험인 그 사회보장과 실업수당 등 아니면은 뭐 계급 투쟁의 간접적 결과로 복지제도가 도입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환상이 강화되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정주의자들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하버마스 오페의 설명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이제 계급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의 내적 모순, 즉 그 과잉 착취의 경향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외부 강제 장치다라고 보았고,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는 그 노동자의 생존조차 방치할 정도로 이윤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개입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국가를 이제 중립적 보편적 존재로 보이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환상의 핵심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형태의 전도라고 설명합니다. 즉, 돈이 스스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국가도 자율적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자본의 구조적 산물인 것이죠. 네. 국가는 자본의 총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허구적인 집합적 자본가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이는 이제 필연적으로 자본과 충돌하면서 제한된 개입만 가능하고 그 한계는 자본 축적 논리로 인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계급 해방과는 무관하고 그 국가 개입과 복지 정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봉합하려는 수단일 뿐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뿐일 거라고 노이지스와 밀러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그 국가 개입주의의 문제점들이라고 알트파터가 쓴 논문인데, 알트파터는 우선 그 국가의 본질을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특수한 사회 형식이라고 보았고, 국가는 이제 자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외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특화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재생산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르크스의 일반적인 자본 개념에서 보듯이 개별 자본들이 경쟁을 통해 총 자본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경쟁만으로는 그 사회 전체의 물질적 또한 법적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입니다. 국가의 핵심 기능 세 가지로 물적 생산 조건의 제공, 즉 인프라랑 교통, 또 법적 관계 설정과 보장, 재산권과 계약, 또한 그 노동자 계급 통제, 노사 갈등 관리와 억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특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나란히 존재하는 별개의 형식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총체적 재생산을 위한 구조적 요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이제 허구적 촌자본가로서 자본의 평균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경쟁은 자본이 이제 자본 내의 모순을 이제 해소하지 못하고 국가도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개입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모순을 수정, 완화, 연기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법칙의 중단이 아닌 그 자본주의 법칙에 조응하는 변형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자본주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행위자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불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내부의 외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없이는 개별 자본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주의 질서의 보증자이자 관리자로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논문인 그 국가기구와 사회적 재생산 부제로 이제 부르주아 국가의 이론의 제요서는 요아힘 히르시가 이제 작성하게 되었는데 문제의식으로는 기존의 이제 부르주아 국가는 중립적 행정기구로 이제 인식되며 사회를 조절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그 계급의 지배산물이고 또한 단순히 행정기술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고 국가는 자본주의 재생산의 법칙, 즉 가치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면서 사회적 생산관계의 결과이자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자본과 노동의 교환은 동등한 상품 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착취, 즉 이제 잉여가치의 이제 무상 획득입니다. 이 교환의 허상 위에서 국가의 형식적 평등과 중립성이 정당화됩니다. 국가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외적 강제 장치이며 이는 자본주의에서 계급 지배가 직접적인 강제가 아닌 법적 형식적 평등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국가의 특화로 설명되고 즉 국가는 사회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 경향성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게 됩니다. 위기 시 자본은 기술 혁신, 착취율 증가, 또한 이제 제국주의적 자원 이전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국가는 외형적으로는 그 법, 평등, 중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계급 지배를 유지하고 필요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서 질서를 재생산합니다. 국가의 이러한 이중성, 즉 그 중립성과 폭력성의 공존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르주아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구조적 형태이고 그러한 기능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외적 조건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의 작동은 위기와 계급 투쟁의 맥락에서만 구체적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그 남고현 선생님께서 예전에 쓰셨었던 이제 논문인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그 중에서 2장 그 국가와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는 외형적으로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에 국가는 이제 언제나 자본 측의 입장에서 폭력이나 이데올로기 수반을 동원합니다. 국가는 단순히 계급 국가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중립적인 관리기구로 보는 이분법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계급 사회에서 국가는 계급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기구이며 이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는 폭력의 독점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는 이제 자본의 재생산 조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보편적 질서 유지자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특정 계급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장치입니다.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은 잉여가치 생산, 즉 노동력 착취에 있습니다. 노동력은 상품처럼 교환되지만 실제로는 가치를 초과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이제 착취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겉으로는 평등한 교환, 즉 노동력과 임금의 이제 평등한 등가 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등가 교환으로, 즉 자본가의 잉여가치 전유로 작동합니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형식화되며 이는 이제 형식과 내용의 모순을 낳게 됩니다. 계급 지배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이제 보편적 기구로 표현되고 이때 국가의 자율성은 허상일 뿐이게 됩니다. 이 허상은 부르주아 사회의 교환 관계, 상품 형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교육, 제도, 전통 등을 통해 재생산됩니다. 국가는 이 계급 재생산을 위한 결정적 기제로 이제 작동하면서 경제적 강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폭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계급 지배를 위한 폭력 독점 기구이지만 겉보기에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처럼 형식화됩니다. 이 형식과 내용의 모순은 상품, 화폐, 노동력 등의 경제 범주들 안에 이미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네. 여기서 그렇군요. 네. 혹시 그 발제 들으시고 또 아까 그 앞서 그 남구현 선생님이 이제 강독 들으시고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은 또 뭐 토론으로 뭐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 아까 그 저랑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하셨을 때 이제 히르시의 이제 입장과 이제 교수님의 입장의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만 좀 해주시겠을까요? 추가 설명. 네네. 예, 조금 이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그 약간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발제하는 과정에 이제 국가도출론에서 알트파터 히로시 이런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뒷부분에 이제 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히로시하고 저하고의 얼핏 보면은 뭐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적으로는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 도출론에서 히로시가 가장 진전된 논의를 전개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국가라는 걸 설명할 때 이 가치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가치 법칙이 관철돼서 상품 교환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폭력적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국가를 특화시킨 겁니다. 물론 이제 히로시가 국가를 이 공적인 폭력의 독점으로 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올바른 관점이다라고 저도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공적인 폭력의 독점, 이라고 봐야지만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는 복지 국가뿐만 아니라 파시스트 국가도 있잖아요. 파시스트 국가는 또는 뭐 이 신자유주의 국가도 있고 말하자면 노동과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폭력으로 파시즘은 정치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누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그런 과정에 공적으로 이 계급적인 어떤 대립이 어떤 이 사회적 합의주의나 이런 거로 정리가 안 될 경우는 국가가 등장해가지고 공권력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이 저항을 누르는 식으로 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가 그런 공적인 폭력의 독점이다라고 이제 본 거는 나도 똑같이 봤는데 단지 에, 차이점은 히로시는 경제가 가치 법칙에 의해서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폭력의 독점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게 옆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오셨네. 예, 그런 어떤 이 분리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가 가치 법칙이 아니라 잉여 가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쓴 글의 앞부분에 뭐 구구절절히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막스는 이 가치 법칙하고 잉여 가치 법칙을 분명히 구분을 했고 자본주의적인 생산의 종적인 차이 이거는 잉여 가치 범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있었던 이 고정경제학에서는 전부 이 상품 교환에 관련된 법칙으로 자본주의를 설명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게 작동해가지고 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 상품 교환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정치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등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위 시장과 국가를 구분해서 보는 이 부르주아적 관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잉여가치 법칙 그 반대물 잉여가치 법칙이 또 가치 법칙을 매개로 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뭐 이론적인 거니까 제 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독해를 한다면은 이 가치 법칙에서는 상품 생산자들끼리 교환을 가치대로 교환하는데 무슨 뭐 서로 싸우는 게 값을 올리자 내리자 뭐 이런 정도 이거 흥정이지 무슨 계급 대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잉여가치 법칙으로 하면은 임금을 착취당하는 계급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대립이 시작될 때 그게 잘 서로 이 양해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면은 계급 대립은 없겠지만 서로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본가는 자본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충돌할 때는 계급끼리의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치 법칙으로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계급 대립, 공적인 폭력의 독점, 폭력적인 억압, 이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국가 폭력이 존재해야만 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등장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국가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가치, 상품 화폐, 자본,
계급을 매개로 해서 국가가 설명이 돼야지 왜 국가 폭력이 이 공적으로 계급 국가가 등장 해야만 하는가 하는 필연성, 말하자면 국가가 가지는 계급적인 내용하고 국가가 공적인 폭력에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전 사회하고 달리 어떤 그 공적인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다 투표를 해서 선출한 보편적 의지로서의 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잖아요. 형식은 그런 거거든요. 그 형식 속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의 해계본의를 관철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폭력이 왜 독점돼 가지고 시시때때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계급적 내용과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리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계급 중립적인 형식 속에서 계급적인 이 지배가 관철되는 것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 자본주의 국가가 이 복지 국가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새로운 파시즘 국가 그 이전에 있었던 파시즘 국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 주장에 따르면. 응. 네네. 또 아까 뭐 여쭤보긴 했었지만 여기 70년대 때 국가 도출 논쟁에서의 이제 어, 여기서 나왔었던 이제 내용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그런 논쟁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있었었는지, 근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하게 되었는지 또 궁금하고, 또 어, 일단은 그 고전적인 막스주의 입장에서 이제 뭐 앞에서 말했었던 뭐 도구주의적인 이제 국가를 이제 계급의 이제 지배 계급의 수단으로 보는 지배 수단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라는 그 개념이 성립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 근데 만약에 어 그 이외에 뭐 도구주의적인 입장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도 뭐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다른 동지들이 또 다른 동지들이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같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이 이 당시에 왜 이 현존 사유지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행과 관련해서 그 문제 제기들이 없었는지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자본주의 내에서의 이 어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뭐 다른 얘기들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어, 그 제 생각엔 이 당시의 논쟁이 아주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중심부 국가들에 있었던 복지국가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잖아요. 뭐 자기들은 이제 그 복지국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뭐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사기치는 것 같고 모순을 주변부로 다 보내가지고 뭐 저 베트남 전쟁이고 뭐고 그리고 그게 또 베트남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문제는 미국 같은 데서는 68세대 68혁명 와중에 아주 핵심적 자기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루가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중심부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특히 독일 같은 데에서 이 국가 도출론 논쟁을 할 때는 이 사회 국가라는 게 말하자면은 정부 지출의 50% GNP의 한 20%에서 30%가 사회적 지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거죠. 국가가 하는 것 중에 정부 지출 우리가 어, 50% 이상 그 사회적 지출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50% 이상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왜 사는 거는 이렇게 재미도 없고 우리는 무슨 뭐 나사처럼 어?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거기에 그 어떤 다 포섭돼 있는 것 같고 임금도 잘 받고 벤츠도 몰고 다니고 노동자도 그리고 1년에 뭐 한 달 넘게 해외여행하면서 해외여행 가서는 거의 황제 대우를 받고 이게 이제 유럽 노동자들 그러니까 투쟁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세상이 과연 바람직한 세상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했던 복지국가 해체론하고는 정반대죠. 복지국가를 하니까 이게 투쟁도 안 하고 더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자본주의 모순은 해결된 게 아니지 않냐. 라는 문제제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국이 중심부에서 발전해 나간 거에 대한 이 개량주의 비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개량주의적인 어떤 전술. 그래서 복지국가가 굉장히 내가 보기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발전하는 거는 거의 한계치지 않은가. 세계 역사상 그 이상으로 발전 못했거든요. 하여튼 노동자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 그럼 자본주의 틀 내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많이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상 이게 만족한 그렇다고 모순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이상으로 갈 수 거의 최대치로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 이후에 더 이상 넘어가는 시도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신자유주의 등장하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이 복지국가 해체론이 거의 막 그 몇십 년간 광풍이 분 거예요. 그 사수하기 급급했죠 말하자면 좌파들은 이 그러니까 이 소위 사회당 삼인주의도 그거를 방어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제3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음에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이 사람들 뭔 주장을 했는가를 볼 텐데 아무튼 그 다음은 방어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량주의 비판을 심하게 하다가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복지국가 그거 환상이다. 그 한계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어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임금 인상 투쟁, 고용 이 형태에 대한 투쟁들 이런 거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그건 대량 투쟁이니까 뭐 경제 투쟁, 그 경제 투쟁 말고 딴 투쟁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또 비정규직 많아지고 온 국민들이 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 개량 투쟁해서 뭐 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사회국가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
이게 그냥 옛날 계급 국가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론적으로 뭔가를 막 그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그냥 개국 국가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거기에 대한 투쟁이나 뭐가 없잖아요. 전략 전술이. 그 한계들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개국 국가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끝. 이거는 이미 아닌 거죠. 이 복지국가에 대한 그 이 해부를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80년대 가서는 이런 논쟁조차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수재적이고 방어적인 싸움으로 간 거고 지금은 그렇다고 그럼 방어적인 싸움으로 갔는데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졌냐? 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계속 투쟁이 있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구사했으나 그게 또 새로운 모순을 많이 만들어냈고 해결이 안 된 채 있으니까 지금 뭐 트럼프식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윤석열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지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는. 현존 사회주의는 그 당시 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회주의를 계속 그 이 원칙도 좀 다시 뒤져보고 새로운 이 이행 전략도 고민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회주의 체제 옹호, 체제 선전 이것만 하다가 몰락했잖아요. 동구권 사회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68의 문제 제기 중에 한 축이 그게 현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수렴돼 가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68 세대들은 자기네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말하자면 68 혁명도 우리가 봤지만 프랑스 다르고 독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그러잖아요. 시기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운동이 서구 각지에서 벌어졌지만 그리고 주변부는 이 중심부의 68 혁명하고 관련 맺어가지고 막 움직인 건 아닌데 하여튼 모순이 심하니까 그때 이제 68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 또 차키아 파티스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8 시기에 베트남 전이라든지 이게 중심부하고 관련은 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 태제인데 근데 68 혁명 그러면 중심부 혁명인 건 맞죠. 그걸 68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학생들이 주도한 그 혁명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총론을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정계 양상도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요 논쟁들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논쟁이 이행 전략의 문제까지 관련 지어가면서 벌어지진 않았다.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자본주의가 이제 갈 대로 저는 갔다. 새로운 것도 없다. 다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새로운 파시즘까지. 형태는 좀 바꿨죠. 바꿨지만, 이 트럼피즘,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하여튼 뭐 자기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성의 자기 부정. 그래서 그게 의회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옛날하고 다른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의회 인민의 의지가 이제 민주주의다 우리는 의전하고 다르다라고 표방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를 치기 시작하는 게 히틀러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 이 트럼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형식성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형태는 다 다르죠. 일본식 그 당시도 일본식, 이태리식, 히틀러식이 다 달랐었으니까 80정도.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도 다 다르죠 지금. 남미형, 우리나라형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이 파시즘
파시즘이 지금은 여기저기서 하여튼 눈치를 보면서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면 더 이상 갈 게 없는 거죠. 이거 저는 거의 마지막 싸움이다, 자본주의 내에서는.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봐야 될 거지? 그럼 복지는 어떻게 봐야 돼? 이런 문제가 계속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어떻게 할 거냐? 뭐 더 하겠다라고 다들 똑같이 얘기하죠. 그 증세는 어떡하지? 거기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재정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며, 복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이게 자본주의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논쟁이거든요, 이게. 그럼 그런 어떤, 이 사람, 여기 국가도출론에서 주장하던 어떤 개량주의 비판에 대한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개량주의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개량주의의 가능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것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민주주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태제 수준이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틀내에서 전개하는 민주주의 투쟁은 이행기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돼 있다. 우리가 가능한 민주주의 내용을 확장시켜 놓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행 전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틀을 넘어서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완성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미 딱 가는 디딤돌 위에서 올라서는 거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자기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노동 조건이나 복지 이런 형태로 좋아진다는 면에서는 그거는 개량 투쟁의 영역이지만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게 확장되어 있다면은 니드의 충족, 이 공산주의 두 번째 단계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크스가. 니드의 충족이라는 어떤 사회 작동 방식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갖춰지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이게 자본주의 틀을 넘어설 경우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지진돌이 될 거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거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이 틀에서의 국가, 이걸 볼 때 부르주아 사회 관계 속에서 내용과 형식성 동시에서 둘 다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급적 내용이 관철되는 것하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자본주의 태내에서 발전해 나가는 내용이 동시에 이 형식성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형식성 속에서 같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추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 골치 아픈 논쟁, 저거 왜 하는 거야? 라는 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 전술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급 국가로 규정해 놓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계급 국가가 아닌 거로 뒤집기 위한 것을 하는 것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계급적인 착취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에 불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 틀 내지만 임금 인상 투쟁, 노동조건 개선 투쟁, 각종 뭐 법제도를 갖춰가는 것, 뭐 산재에 대한 문제,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며 노동자 계급을 어, 위시한 소수자라든지 민중 일반 이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다 고민이 되면서 전개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이 형식성 속에서 발전해 나갈수록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게 쉽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 이행 과정에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죠. 그냥 계급적 착취야, 계급 국가야 라는 규정
막스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착취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지? 그 안에 계량, 말하자면 노동시간 단축, 이거 계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개됐지? 이런 걸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봤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전략 전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줌에 계신 동지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세돈 동지?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번에 주제는 아니었었는데 이전에 우리 저희 일기 때그 국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또 뭐 어찌 보면 이제 국가의 기원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 국가의 기원과 이제 도출이 뭐 동일시되는 거는 아닌 거죠. 이게 국가의 도출이란 게 그 국가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좀 다른 주제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는 우선 그 잉여 가치 그 잉여 생산물이 이제 생산되고 나서 원래 모계 중심 사회였었던 그런 사회가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고 그 사유재산이 이제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배계급과 이제 피지계급으로 나뉘게 되어서 이제 그 지배계급이 이제 피지계급을 이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국가가 등장했다고 뭐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국가가 이제 생겨났었을 때 그런 지배계급의 의지로 인해서 그런 국가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그 사유재산과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이제 나뉘게 되면서 그런 구조 속에서 그 계급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 속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그 지금 국가 도출론자들은 앵게스의 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그거를 조금 낮춰서 보는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이 홀러의 피시오터도 썼고 다른 논자들도 그런 관점 속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앵게스의 주장은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이 계급 국가가 생겨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논쟁자들은 계급 국가로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앵겔스의 주장에는 물론 앵겔스의 주장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분석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 국가의 기원이니까 국가 일반.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왜 이렇게 이 착취 아닌 것처럼 분리돼 있는가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앵겔스의 분석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국가도 출란자들은 자꾸 이 분리된 형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의식은 계급 국가인데 왜 분리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근데 계급 국가라는 거는 맞대는 거죠. 그 계급적 내용이 왜 계급 중립적인 형식으로 나오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맞다. 파슈카니스, 이 논쟁한 사람들이 다 파슈카니스라는 사람 인용하거든요. 그 법 논쟁을, 법적으로 이걸, 그 법의 형식을 설명할 때 왜 이러한 내용이 저러한 형식으로 등장하는가? 라는 게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거 이제 막스가 상품, 물씬 설명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차용한 거죠. 파슈카니스도. 그래서 그 질문이 나는 정확한 질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나 그 이전의 국가, 이거 다 국가인데 자본주의적인 형태 규정성이 다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 착취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가 아닌 것처럼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앵게스의 진술은 국가 일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럼 국가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본주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형식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은 거꾸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여튼 도출론자들은 형식을 논쟁을 주로 했어요. 그 분리된 형식의 문제. 네, 네. 혹시 뭐더 하시고 일단 설명이 네네, 설명이 됐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동지 계신가요? 뭐 요즘 뭐더 오늘 역시 발전 동지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 의식이 좀 챙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동지들이 이 논쟁이 이게 어차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골치 아픈 논쟁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잘 거론하기도 싫어하는 논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이 논쟁 속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제기다. 이 국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 어, 이 질문을 가지고 아직도 이 지금 현실에서도 계속 던져지고 있는 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 하여튼 이 지금 현실에서도 예를 들면 선거에 어떤 식의 전략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부재하다라는 걸 우리 쪽의 동지들은 다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지금. 뭔가 저 민주당과 국민의힘 쟤들끼리 노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세력을 구축해서 의회나 뭐 이런 데서 힘을 써보자는 건데 지금은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가 또 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부터 저거 필요 없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해봐야 자기들이 다수니까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우리 들러리만 쓰게 하고 지금 뭐 민주당 옆에 붙어 있는 네 개 당인가 쭉 그러니까 들러리라 보는 좀 폄하하는 건데 하여튼 같이 등장하시잖아요. 민주당에 오면은 그 옆에 쫙 손잡고 하여튼 그런 식의 역할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발전해서 뚫고 나갈 건지, 아니면 저건 뭐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든지 또 논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지금 뭐 현실 정치에서도 지금 미국의 그 새로운 파시즘 형태로 이제 관세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폭탄 던지게 하고 있는데, 저건 또 뭔지, 응? 저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세계는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강성으로 반발, 유럽은 연성으로 반발 이러고 있잖아요. 세게 약간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반발하고 있는 동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일본이 하듯이 그쪽에 붙어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계 지형이 이렇게 바뀌면 이것도 뭐지? 그 유럽하고 중국 뭐 이런 데는 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자유무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자꾸 갈 거예요. 그럼 그 진영 논리도 또 등장할 거고. 이건 또 새로운 사회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또 새로운 사회 이행 전략을 중국은 구사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끝없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문제까지 답을 하려면은 좀 이 추상적이고 골치 아픈 논쟁이지만 이걸 읽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놓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신자유주의, 또 새로운 그 다음에 제3의 길,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니까 저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어서 전개하죠. 예. 다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막스주의 국가와 정치이론 세미나 제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